내 멋대로 해라의 재밌는 부분은 복수와 전경에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갑자기 내 멋대로 해라를 얘기하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우리가 양동근 배우의 새로운 활약을 봤었고요. 별들에게 물어봐를 통해서 공효진 배우를 다시 만나고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도 양동근, 공효진, 이나영 이 세 배우는 여전히 내 멋대로 해라의 미래, 전경, 이제 고복수 이 캐릭터들로 좀 많이 기억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효진 배우와 양동근 배우의 연기를 보았을 때 다시 또 내 멋대로 해라가 떠올랐고요. 그래서 또 그때 작품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았더니 확실히 40대 중반이 돼서 보는 어떤 느낌과 생각은 2002년 그때 당시에 보았던 또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 드라마에 대한 기억들과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를 얘기할 때는 일단 그때의 시간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시 영화 잡지 신의 21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특집을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표지입니다. 그때가 이제 2002년이었죠. 월드컵이 끝나고 방영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를 맨 처음부터 보진 않았어요. 그때 좀 처음부터 보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은 제가 주워들었던 당시 설정들, 소매치기, 시한부 인생, 부잣집 딸과 가난한 집의 남자, 이런 설정들이 너무 상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에도 주변에서 계속 이거를 지금 봐야 돼, 상투적인 설정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처럼 뭐 IPTV가 활성화가 됐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OTT는 없었고요.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VOD 다시 보기 서비스로 결제를 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당시 공식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주변에 이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반응들도 되게 폭발적이었죠. 고복수와 이 전경의 말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버스 정류장 거기도 갔었고, 이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은 전경과 고복수의 이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팬픽으로 써보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들 이 드라마가 자신에게 주는 이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이 궁금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 멋은 어떤 이야기였는가, 그걸 정리해 볼 텐데, 우선 이 드라마에 나온 대사 하나를 짚어봐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해라 5화에서 공효진 씨가 연기한 미래, 이 미래가 한 대사예요. 걔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을 거고 착해, 그리고 널 싫어하지 않아. 지 돈을 훔쳐간 도둑새끼인데 그게 너무 이상하고 신경질나. 전경과 미래는 고복수란 한 남자를 놓고 일종의 경쟁을 하는 연적의 관계죠. 미래라는 사람이 이 전경에게 하는 말, 걔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이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을 거고 착해. 그러니까 자신의 연적인데 전적이 심지어 착하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런 감정을 갖는다, 이제는 좀 보편화된 설정일 수 있는데 2002년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낯설었던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걔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지 돈 훔쳐간 도둑새끼인데. 이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 돈을 훔쳐간 도둑을 사랑하게 된 여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래의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고 신경질나. 극 중에서는 미래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대사지만 당시 이 드라마를 봤던 시청자의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미래와 전경이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들, 이게 기존의 드라마와는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낯설었고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 고복수와 이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는 방식들이 다 낯설고 이상했어요. 근데 그 낯설고 이상함 안에서 어떤 감동이 왔었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다시 봤을 때 이 대사가 굉장히 전체적인 이야기와 당시 시청자들의 입장과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상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먼저 알아봐야 될 인물은 고복수입니다.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거에서 시작을 해요. 부모의 이혼 후에 고아원에서 자랐던 이 복수는 성장한 후 소매치기가 됩니다. 소매치기가 돼서 돈을 벌고 있다가 이 엄마를 만나게 되죠. 이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수가 어떻게든 찾아낸 거죠. 그 이후로 소매치기로 번 돈들을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소매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런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심 미안했겠지만 겉으로는 미안하지 않은 척을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나 뻔뻔하다고 욕하지 마. 너가 좋아서 나 찾아냈고 너가 좋아서 나 돕겠다고 설쳐냈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전남편, 복수의 아버지, 이분 때문이죠. 극중 이름은 고중섭입니다. 젊은 시절 매일 술 마시고 취해서 복수의 엄마를 때리는 그런 짓들을 벌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복수도 소매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모든 게 다 나의 책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사죄하며 사는 그런 인물이에요. 고복수가 출감하는 날에서 시작합니다.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복수는 다시 소매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여자의 지갑을 훔치게 되죠.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전경입니다. 전경은 누구냐? 현재 직업은 인디밴드의 키보디스트, 엄청난 부잣집의 막내딸이에요. 아버지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호텔 경영이고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호텔의 배경이 된 곳이 실제 있습니다. 이태원역 바로 앞에 있는 그 해밀턴 호텔, 거기가 전경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호텔로 나왔었죠. 가족 사이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조경환 배우님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 막내딸을 굉장히 구박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시켰더니 뭐 유학도 안 가겠다 그러고 학원을 차려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 그러고 돈 안 되는 인디밴드를 하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 전경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되게 증오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심한 말들을 계속합니다, 이 엄마는. 하지만 또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받아주고 아내만큼 지독하게 사랑을 하는 그런 아버지죠.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전경에게 큰일이 닥칩니다. 인디밴드의 보컬 언니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렵게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돈을 복수가 훔쳐간 겁니다. 결국 그 언니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경에게 고복수는 철천지 원수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이런 설정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자기 돈을 훔쳐간 소매치기를 사랑하게 되었나? 시작은 이제 고복수입니다. 전경의 가방에서 돈을 훔친 그날 이후 고복수는 가는 곳곳마다 전경과 마주쳐요. 드라마적인 우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타 건물 앞에 있는 광장에서 전경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아요. 전경이 보컬 언니가 죽었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때 가방을 흘리고 가는데 그 가방을 멀리서 그걸 보던 복수가 주워서 갖다 줍니다. 이렇게 서로 처음 이렇게 눈을 보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때부터 전경의 눈에 고복수가 자주 들어옵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칠 때도 있고 버스에서 볼 때도 있어요. 전경이 깜빡하고 놓고 간 이 기타 세트를 또 고복수가 챙겨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문제의 버스 정류장, 하필 또 거기서 고복수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려 하고 있었어요. 전경이 그걸 딱 본 거죠. 보자마자 그때 내 지갑을 훔친 그놈이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냅니다. 내 친구를 너가 죽였다, 내 친구를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고복수는 후회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경이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전경이 고복수를 사랑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날 이후 복수는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 드라마에서 사랑을 진행시키는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인 주인공이 반성하고 후회해야만 이 시청자들도 얘가 나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후회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전경으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는 순간 느껴진 거죠. 두 번째는 고복수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에 크게 절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나이 많은 소매치기한테 지갑을 털려요. 복수는 쫓아가서 이 사람에게 지갑을 받아냅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그 중년의 소매치기인데 총각 달리기 빠르네, 왕년엔 나도 잘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본 복수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렇게 살다 죽을래? 구질구질하게? 그래서 이제 고복수는 손을 씻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복수와 전경이 만나요. 여기도 이제 드라마적인 우연이 있는데 고복수에게는 원래 애인이 있습니다. 송미래라는 캐릭터죠. 이 송미래의 직업은 치어리더예요. 이 치어리더들의 연습실이 전경이 참여하고 있는 밴드의 연습실과 같은 건물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고복수와 전경이 마주치는 거예요. 어쨌든 고복수는 전경한테 미안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사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전경은 고복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얘가 그도 훔쳐간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밴드 멤버들과 좀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함께 경찰서까지 갑니다. 경찰서까지 보내놓고 나니까 전경은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을 저렇게 경찰서로 보내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복수가 자신에게 해줬던 좀 선행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방을 좀 챙겨줬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기 자리를 양보해줬고, 기타를 돌려주려고 벽보를 붙인 그것도 보게 되고요. 또 거기에 적힌 고복수의 사과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고복수가 풀려나는 걸 돕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증오가 남아 있어요. 나는 그냥 아저씨를 미워할 거다. 내가 아저씨 미워할 수 있도록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고복수는 전경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생기죠. 어느 날 전경이 술을 마십니다. 팩소주를 가득 사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빨대를 꽂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취한 상태로 집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막 소리를 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경의 아버지는 정경을 워낙 구박하는 인물이라고. 그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호통을 칩니다. 술 처먹고 머리를 흔드는 게 음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때 아버지가 정경을 때리려고 할 때 고복수가 나타납니다. 고복수가 나타나서 아저씨 친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별짓 다 해도 손 안 대던데 어쩌면 그렇게 독하게 따님을 때리냐. 그래서 결국에는 고복수가 대신 맞아버려요. 계속 고복수는 멈추지 않고 뭐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자 이제는 고복수가 이 아버지를 껴안아 버려요. 껴안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님도 아파요. 오늘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술 마셨어요. 술 마신 게 아니라 약을 먹은 겁니다. 좀 사랑해 주세요. 아버님, 따님 이쁘잖아요. 딱 그 말에 이 아버지가 뭔가 뻘쭘해졌는지 에이씨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이 사건에서 전경은 고복수에게 좀 많은 고마움을 느끼죠. 그리고 이어지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설의 포도씨 장면인데, 이날 전경이 사들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좋아하는 포도거든요. 포도를 먹으면서 창문 밖으로 저 고복수를 봅니다. 그래서 고복수가 이렇게 가는 움직임마다 입에서 나온 포도씨를 이렇게 유리창에 붙여요. 이런 장면도 당시 드라마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아무튼 이날 이후 복수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치킨집에서 치킨을 가져다가 연습실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또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해요. 정경은 그날 이후 복수를 좀 달리 생각합니다. 복수를 생각한 시간도 많았고 복수에게 점점 끌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고복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옆에 있던 승객이 지갑을 흘리고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주워서 주려고 하는 찰나 전경이 옆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전경은 당연히 복수가 또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오해를 합니다. 정말 안 좋은 말들을 해요. 그때 복수도 억울한 거죠. 그리고 좀 실망한 거죠, 이 현실에 대해서. 그날 이후 이제 복수는 폭주를 해요. 술을 마시고 다니고 또 다시 소매치기를 할까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다시 두 사람이 재회합니다. 이때는 이미 정경이 복수를 오해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복수의 원래 애인인 송미래가 알려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어쨌든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죠. 하지만 복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도 미안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오해한 게 잘못 아니고 내가 소매치기인데 뭐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후에도 정경은 계속 복수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복수가 가져다 놨던 그 치킨 봉투에서 그 치킨집 주소를 찾아서 찾아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재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고복수는 정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해줄까요? 정경씨. 전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아해도 되나요? 좋아해도 되나요? 란 말의 어떤 정확한 의미는 내가 당신을 좋아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자기 돈을 훔친 게 아니라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좋아해도 되나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고복수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만 결국 죽게 되었던 그 보컬 언니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또 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게 물어보는 질문,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좋아해도 되나요라는 이 대사 한마디가 이 상황과 여러 감정들을 한데 농축한 그런 순간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러브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고요. 아침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지내죠. 그런데 이들이 행복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남자 고복수는 굴레에 걸려 넘어져요. 과거의 굴레들이죠. 그때마다 이 여자는 굴레에 걸려서 넘어진 남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후에 이들이 함께 사랑하는 이야기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복수가 가진 굴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매치기 전과자라는 굴레가 있고 병이라는 굴레가 있죠, 뇌종양. 그리고 고복수를 사랑했던 또 다른 여자 송미래의 굴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송미래가 누구인가, 그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래라는 여자를 알려주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전경이 고복수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했고, 푸는 과정에서 송미래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송미래는 전경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너 같은 년들은 잡생각이 많아서 믿음이라는 걸 모르지. 그 사람이 날 속여도 끝까지 속아 넘어가면서도 믿어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복수는 안 속여. 저는 이 대사가 이 송미래라는 여자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복수를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는 여자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괴로워하는 일이 많은 여자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 시점에서는 복수가 전경에게 마음이 가는 게 보이니까 복수가 처음 훔쳤던 그 돈,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나? 그 돈 먼저 갚으라고 자기 돈 꺼내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전경이란 여자를 복수와 상관없이 좀 좋게 봤어요. 얘도 참 의리 있는 애네,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 미래가 갑자기 맹장이 터졌을 때 전경이 병원에 데려가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경도 이 송미래라는 여자를 너무 좋게 생각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복수씨가 너무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응원단 언니가 너무너무 멋있어. 뺏을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돼 내가. 전경은 송미래한테 이런 감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미래는 전경을 좀 귀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수만 아니었으면 너랑 나랑 유치한 맛에 잘 놀았을 거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너가 뭐하러 소매치기를 좋아하냐? 네가 나 같은 년도 아닌데 왜 그런 애를 좋아해? 너같이 이상한 년 때문에 나같이 불쌍한 년이 생기는 거야. 어쨌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복수와 전경의 사랑에 있어서 미래는 가장 아픈 손가락,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송미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극복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단번에 정리하면은 전경과 고복수는 비겁해지기를 결정합니다. 처음에 복수는 전경을 사랑하지만 이 미래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미래 옆에 남기로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거죠. 우연히 전경을 만나면은 만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이러면서 그냥 계속 우리 우연히 만나면 되는 거죠. 비겁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복수가 마음을 전경으로 정했을 때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극중 설정으로는 복수가 밤새 노트에 적어가며 연습하고 외웠던 말을 이제 버스 안에서 전경에게 해주는 건데, 이때 이 양동근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외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글을 써서 외웠던 말이지만 이 말에 어떤 진심도 담아야 돼, 뭐 이런 맥락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모사할 수는 없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미래를 몰라요. 내 기억은 미래를 알지만 내 마음은 이제 미래를 몰라요. 마음이 잔인해지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만을 좋아합니까? 잔인하게 한 사람만 좋아할래요. 약간 옛날 부부의 세계에서 봤던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대사 같기도 하지만,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좀 인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미래한테 이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시 드라마를 보던 이 입장에선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나쁜 사람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선뜻 결정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복수와 전경이라는 인물은 우리는 그냥 비겁해지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이 송미래라는 사람을 극복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이제 이 전과자라는 굴레가 남아있죠. 여기서 이제 한 기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동건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인데, 한 기자는 음악 전문 기자예요. 전경을 좋아하죠. 상당히 뻔뻔하고 무례한데 당시로서는 그래도 매력 있는 인물이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경이 고복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한 기자는 포기했어요. 그래 앞으로 잘 살아봐라 이랬는데, 고복수라는 사람이 전과자이고 심지어 소매치기였다. 그리고 소매치기를 하는 동안 칼을 들고 다녔고, 그 칼로 물론 사고이긴 했지만은 경찰 박정달이라고 있습니다. 그 칼에 경찰의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사진 속에 나온 것처럼 저 때 하는 거예요. 전날 원래 전경과 고복수는 콩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경을 쫓아와서 한 기자가 그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옆에서 듣고 있는 고복수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고복수는. 사실 이때 전경은 처음엔 주저앉아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으면 난 어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잠시 주저앉지만, 그럼에도 다시 고복수에게 달려가서 콩국수 안 먹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드라마의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수도과에서 서로 얼굴을 씻어요. 그리고 전경이 복수의 손을 씻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전경의 말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전날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복수의 어머니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한 그 어머니가 닭도리탕을 해준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그 식당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엄마는 돈을 맡긴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그 개주를 찾느라 너무 힘들게 뛰어다니다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때 복수는 이제 이 엄마의 발을 주물러 주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전경은 바로 그 전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을 든 복수 씨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네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까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본 복수 씨의 손은 어머니 발을 만지던 손이었어요. 그게 나한테는 복수 씨 손이에요. 그 험한 기억이
복수 씨가 살았던 현실이라면 난 그것도 좋아할래요. 내가 보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을래요. 나는 복수 씨 손이 참 좋아요. 이거 보면은 사실 전경은 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주의잖아요.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멍청한 그런 선택인데, 이들의 사랑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방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래가 어떤 여자인가 그걸 알려준 대사를 소개해드렸고, 그 대사를 보면은 미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 그 사람이 날 속여도 끝까지 속아 넘어가면서도 믿어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복수의 험한 기억을 알게 된 이 정경은 거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봤을 때 이 드라마의 한 축은 이 정경이라는 여자가 송미래 같은 여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수가 전과자랑 굴레에 걸려서 쓰러졌지만 다시 전경이 일으켜 세워줬죠. 하지만 아직 또 다른 굴레가 남아있죠. 바로 이제 복수의 병입니다. 이 병을 마주하는 두 인물의 태도가 이 드라마가 전해주는 메시지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수가 가진 병은 미래가 먼저 알게 되고 전경이 좀 뒤늦게 알게 되죠.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복수의 불치병을 알게 된 전경이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 당신 죽을 걸 알면서 어떻게 나를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안 만나요? 안 만나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경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렇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이런 겁니다. 정경은 어떻게든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냐고 물어보지만 고복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정경도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죽는 게 뭐 별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후의 얘기는 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픈 사건이 발생을 하죠. 복수가 이제 아프니까 좀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반찬을 갖다 주고 있었는데, 복수가 없을 때 복수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전체 장면의 연출이 좀 재밌어요.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나눴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장면은 이 드라마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래와 아버지가 만났다라는 장면만 보여주고 나서 교차 편집을 하는데, 고복수가 스턴트맨을 하면서 그 물속에 빠지는 사고를 겪는 그런 장면을 계속 교차 편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컷에서 이제 이 복수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은 바로 울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제발 죽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좀 있다가 이제 복수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그린 자신의 그림이 보이고 이렇게 잠에 들어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아버지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발견한 복수의 모습, 당시 이 드라마를 보던 팬들이 너무 크게 울었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아버지를 껴안고 울면서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를 외치기도 하고, 양동근 배우의 연기가 이건 정말 진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강렬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네모떼라라 16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17화로 가면은 바로 상복을 입고 있는 고복수가 학교 운동장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놀고 있는 애들한테 섞여서 야, 나 좀 같이 좀 놀아줘라. 아버지 죽으면 안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소리 지르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 드라마는 이 중요한 인물의 죽음 이후에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고복수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전경은 더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수의 옆에 있으려고 해요. 하지만 복수는 자신이 곧 죽을 거고 내가 죽고 나면은 정경은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거부하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경희 씨는 자유가 생겨요. 하지만 내가 더 나빠져서 죽지 않을 경우에는 경희 씨는 이혼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그런 경희 씨가 될까봐 그래서 힘들어요. 고복수가 갖고 있는 갈등은 이대로 죽을 것인가 혹은 수술을 할 것인가이고, 하지만 수술도 두려운 거예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이 없고 살아나긴 해도 어떤 장애를 갖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인 겁니다. 그러면 이 경희란 여자한테 자기가 큰 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경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 이때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정경이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또 때리죠. 이 대사도 많은 팬들이 명대사로 기억하고 있는 대사입니다. 사는 동안 살고 죽는 동안 죽어요. 살 때 죽어 있지 말고 죽을 때 살아 있지 말아요. 내가 애인인 동안에 애인으로 보호자로 살래요. 그냥 막 살아요. 이제 내가 복수 씨의 오른손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올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전경이 끝까지 자기 의지로 계속 끝까지 너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감정까지 가는 과정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회 20화죠. 제가 이 마지막 회를 보았던 날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학교 후배 자취방에 저와 또 다른 선배
와 선배 여자친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 마지막 회를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수는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근데 수술을 받기 전 삶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또 마지막 인사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함께했던 스턴트 팀,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이복 동생, 그리고 박정달이라고 그 경찰한테 가서도 마지막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왔을 때 이 드라마가 끝나는데 시청자들이 본 진짜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전경의 표정이에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래도 웃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그 표정. 수술실 밖으로 나온 그 누워있는 고복수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는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복수가 살았다면 장애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는 복수는 살아있다. 복수가 나온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얼굴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고인한테는 이제 린넨천을 덮어주는데, 저 때는 저 모습 그대로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렇게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복수는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였고, 저 드라마를 봤을 당시에는 저런 식의 어떤 열린 결말의 연출로 끝내는 것도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길. 이 드라마 이전까지의 저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그동안 땡땡땡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때는 저도 너무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이 멘트 하나도 되게 색다르게 만들어놨네, 그러면서 좀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거칠게 요약을 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때의 후기, 지금의 후기를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뻔한 설정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정리하자면 소매치기, 삼각관계, 시한부 인생.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전혀 뻔하지 않은 관계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의 드라마가 가진 관성과는 또 다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뻔한 설정을 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20대들, 그 당시 청춘들의 추구미, 이런 맥락에 좀 더 와닿아 있는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면 캐릭터들이 멋지게 행동하거나 예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참아야 할 때 참지 않고, 전경도 자기 기분 상하면 복수를 때리기도 하고 울고불고 떼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들이 재밌었고, 무엇보다 이게 보면은 이 인물들이 한 가지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 이쪽에 보면은 주인공은 좀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얘가 처음 가진 목적과 결심은 이런 거였으니까 그 방향대로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복수나 전경이나 수시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 미래에 대한 복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수는 처음에 이제 미래 옆에 있어야지 하다가 안 되겠다 하다가 다시 또 미래를 찾으러 가고, 이런 맥락들이 있거든요. 여러 인물들이 그런 식으로 수시로 흔들리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선역과 악역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설정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게 불치병 환자의 이야기인데 전혀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복수가 가진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뇌종양 환자의 어떤 우픈 리액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서울의 풍경이 좀 재밌었어요. 복수와 전경이나 대부분 인물들이 다 이 길거리에 있거든요. 거리에 있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철역, 한강, 선유도공원, 이런 풍경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년 전 서울의 풍경을 볼 수 있는 드라마다, 그런 맥락으로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이나 예전에 보셨던 분이나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이 드라마의 아이디어는 드라마를 연출한 박성수 PD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신의21 인터뷰를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떤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땐 웃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그때 그 루게릭병 환자인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도 이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한부 통고를 받고도 그렇게 슬프거나 괴롭지 않았다. 그저 그동안 인생을 낭비했던 후회가 들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복수라는 인물과 통하는 얘기죠.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당장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라는 후회, 어쨌든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감정들을 다 복수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때 PD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베니스에 가서 그런 수상도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것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해라 17화, 18화 이렇게 보면은 포항으로 여행을 가는 장면이 있는데, 필름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가방을 발견해요. 그 가방 속에 있는 필름 슬라이드를 켜봤을 때, 지금 이 장면 저 뒤로 보이는 건데, 그렇게 베니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 사진을 넣은 것도 PD님이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기획했을 때 흔한 투병 이야기가 아니라 병을 알게 되면서도 연애도 하고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는 그런 청년들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정경이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앞서서 대신해주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좋아해도 되나요? 이런 말도 그렇고, 나는 복수 씨 손이 좋아요 라는 말도 그렇고, 이 남자는 자기 입장에서 차마 할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나는 소매치기고 난 너의 돈을 훔치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어떻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 나는 이렇게 험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손을 잡아달라고 얘기해. 그런 입장인데 정경은 항상 한 발 앞서서 그걸 해버리는 사람인 거죠. 판타지겠죠. 심지어 외모가 이나영이야. 그러면 완전 판타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경이 저럴 수 있는 거는 복수가 가진 진심을 보았고 복수가 가진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그런 대사가 있죠. 마음이 튼튼해졌어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경은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인 여자고 독특하고 강렬한 여주인공 순위를 매길 때 상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했다가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생각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의 재밌는 부분은 복수와 전경의 키스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드라마가 총 20화인데 20화 어디에도 키스씬이 없어요. 전경이 저 복수의 발을 만지고 사귀는 장면인데 서로의 발을 주물러주면서 발에다 뽀뽀하는 장면이 있어도 서로 입술을 뽀뽀하진 않습니다. 복수가 수술을 받으러 갈 때도 이 사람이 지금 수술을 하고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키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 전경은 손가락에 입술 대서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그런 걸 합니다. 아무리 이 드라마가 당시 드라마와는 좀 다른 걸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 주연 남녀 배우의 키스씬 하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주변에서 좀 반대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시켰다라는 것,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그리면서 일부러 키스씬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뚝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드라마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과 함께 좀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또 자신의 기억들을 함께 댓글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